처음 제 이름이 한글로 적힌 걸 봤을 때 뭔가 낯설고 어색했어요. 레이첼 킴이라고 또박또박 적힌 이름표가 제 손에 들려 있었는데 그게 꼭 다른 사람의 이름 같았어요. 알파벳으로 쓰인 이름에는 익숙했지만 한글로 본 제 이름은 처음이었거든요. 레이, 첼, 세 글자가 그렇게 신기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태어나고 자란 16살 고등학생이에요. 아버지는 미국인이고 어머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세요. 엄마는 어릴 때부터 가끔 김치를 담그거나 BTS 영상을 보며 웃곤 하셨지만 집에서 한국어를 쓰진 않으셨어요. 언젠가 내가 원할 때 배우면 돼. 엄마는 그렇게 말하셨지만 사실 저는 별로 배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제가 이 캠프에 오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친구가 BTS 인터뷰 영상을 보여줬고 멤버들이 서로 형, 누나 하며 웃는 장면이 괜히 마음에 남았어요. 그 따뜻한 느낌이 참 묘했어요. 며칠 뒤 학교 게시판에 숲속의 호수 한국어 마을이라는 여름 캠프 포스터를 봤어요. 그냥 충동적으로 신청서를 냈고 엄마는 놀라면서도 웃으시며 흔쾌히 보내주셨어요. 드디어 내가 마음을 연 거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캠프에 도착하던 날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숲의 냄새였어요. 흙냄새, 풀냄새, 나무 냄새가 섞여서 낯설지만 기분 좋았어요. 입구에는 한글로 된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마을 안 모든 간판도 한글이었어요. 식당, 기숙사, 교실, 운동장 어디에도 영어는 없었고 조교 언니들이 제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이름표 여기 있어요. 한글로 썼어요. 감사합니다. 영어로 대답할 뻔했지만 간신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캠프의 모든 규칙은 오직 하나였어요. 한국어로만 말할 것. 당황스러웠어요. 식당에서 밥을 받을 때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심지어 도움을 요청할 때도 한국어여야 했어요. 처음 며칠은 거의 말도 못했어요. 한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마치 외계어 속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밤마다 일기장 앞에 앉았지만 쓸 말이 없었어요. 오늘은 힘들었어요. 그 말 한 줄을 쓰기 위해 조교에게 철자와 뜻을 물어봤어요. 옆방 친구들은 서로 웃고 떠들며 장난도 치는데 저는 자꾸만 작아졌어요. 엄마는 왜 나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괜히 서운한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났고 점점 자신감은 줄어들었어요. 다들 나보다 잘해 보였고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괜히 왔나 봐.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밤이 있었어요. 그날 조교 언니가 조용히 제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그 종이엔 한글 자음과 모음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랑 좀 달라요. 글자 하나하나에 소리가 들어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를 담았어요. 그 설명이 참 낯설었어요. 글자가 소리의 모양을 닮았다는 말도 모음에 철학이 들어있다는 말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날 밤 한글 자음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기억은 혀 뒷부분이 목천장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을 다물었을 때 입술의 형태, 생각보다 단순한데 그 안에 과학이 숨어 있었어요. 문자가 과학일 수 있다니?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아니, 왜 관심조차 없었을까? 그게 부끄러웠어요. 한글을 처음 배울 때 들었던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예요. 근데 저한텐 하나도 안 쉬웠거든요. 자음도 많고 모음도 헷갈렸어요. 애랑 애는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받침이라는 개념은 생소했어요. 조교 언니는 받침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레이첼, 이건 밥이에요. 마지막에 비읍이 받침이에요. 비읍이라는 글자가 글자 맨 아래로 들어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던 친구가 밥을 받으며 말했어요. 김치 주세요. 그때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받침 똑 부러지게 잘 말하네. 받침 하나 잘 말하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는 게 신기했어요. 언어라는 게 이렇게 섬세한 거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발음과 뜻이 연결돼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 한글을 써보려 했어요. 제 이름 레이첼이라는 글자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적었어요. 레, 이, 첼. 익숙한 알파벳이 아니라 낯선 선과 점이 만들어내는 모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종이 위에 적힌 레이첼 킴이라는 한글 이름을 보고 있자니 그래, 이게 나야.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미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학생. 한국은 엄마가 가끔 얘기하는 나라. 그게 다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글로 제 이름을 적으며 느꼈어요. 이 문자 안에 나의 또 다른 반쪽이 들어 있었구나. 그게 신기했어요. 글자 하나 때문에 생각이 달라진다는 게요. 그리고 문득 어릴 적 엄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건 엄마가 할머니한테 배운 레시피야. 그때는 그냥 고춧가루가 날리고 손에 뭐가 묻어있는 모습이 싫기만 했는데 이젠 그 장면이 다르게 보여요. 엄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부끄러워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내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그게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아침 수업이 시작됐을 때 교실 칠판 한가운데엔 낯선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기어. 선생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 글자 옆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입 모양, 혀 위치, 목 안쪽 구조 같은 거요. 이 글자는 혀 뒷부분이 목천장에 닿을 때 나는 소리를 본떠 만든 거예요. 기억이라고 하죠.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는 안에서 무언가 울리는 기분이었어요. 글자가 어떻게 사람의 입 모양에서 나올 수 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파벳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A부터 G까지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한글은 전혀 달랐어요. 이건 단지 외우는 기호가 아니었어요. 논리였고 구조였고 심지어는 감정이었어요. 한글은 원리를 알고 나면 만드는 게 쉬워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들죠. 마치 조립 블록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며 하늘, 사람, 땅을 뜻하는 세 가지 선을 칠판에 그리셨어요. 이 세 가지는 모음의 기본이에요. 이건 천지인 사상에서 나왔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철학에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언어를 그저 말하는 도구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상이고 세계관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문자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학자들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죠. 기존의 한자가 어려워서 배우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다는 말을 들은 순간 울컥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일부러 쉬운 글자를 만들어줬다는 거. 그게 너무 낯설고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어요. 한글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소리의 위치를 떠올리고 자음을 조합하고 모음을 이해했어요.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 입 모양을 생각하고 손으로 적으며 그 의미를 느꼈어요. 같은 반 친구 소피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피는 일본계 미국인이었는데 이미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알았어요. 레이첼, 내 글씨 예쁘다. 자음이 딱 맞게 생겼어. 소피가 그렇게 말해줬을 때 괜히 뿌듯했어요. 우리는 쉬는 시간마다 서로 단어를 물어봤어요. 사랑, 가족, 꿈. 소피는 한글로 된 시집도 보여줬고 저는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 적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생각이라는 단어였어요. 생각, 소리도 예쁘고 의미도 깊었어요. 그 단어를 처음 썼을 때 나는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진짜로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캠프에서는 매일 아침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서 작은 나무판에 붙이는 전통이 있었어요. 하루하루 이름을 쓸 때마다 그 글자가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겨우 흉내만 냈던 글씨가 이제는 내 손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어느 날은 스스로 만든 문장을 조심스럽게 써봤어요. 나는 레이첼이에요. 나는 한국어를 좋아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걸 다 썼을 땐 정말 큰일을 해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한글로요. 엄마, 저 오늘 제 이름을 한글로 또박또박 썼어요. 예뻐요. 그리고 따뜻해요. 엄마가 왜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글을 쓰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울었어요. 기쁨, 후회, 놀라움, 반가움 다 섞인 감정이었어요. 그날 밤 꿈에서도 한글이 나왔어요. 모양도 소리도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일이 아니라 저 자신을 다시 만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그때 정말로 느꼈어요. 그 다음 수업에서는 후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은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후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 책이에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이유가 담겨 있죠. 책 속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고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풀어주셨어요. 조선 백성들이 쓰는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로는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직접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한 거죠.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왕이, 나라의 왕이 글을 못 읽는 백성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그건 그냥 감동을 넘어서 충격이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구나. 이건 마음이고 철학이고 혁명이구나. 그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캠프 마을을 걷는데 길가 작은 나무 팻말에도 한글이 쓰여 있었어요. 조용히 환영합니다. 가족. 그 글자들이 마치 저를 조용히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된장찌개였어요. 음식 이름도 다 한글로 적혀 있었고 조리실 옆에는 오늘의 식단이라는 칠판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물었어요. 된장찌개는 뭐야? 다른 친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콩을 발효시켜 만든 장을 넣고 끓인 국이야. 그 설명을 듣는데 뭔가와 닿았어요. 발효, 기다림, 깊이. 한글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처음엔 낯설지만 점점 스며들고 깊어지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시를 써봤어요. 한글로 쓰는 건 여전히 느렸지만 마음은 빨리 흘러갔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이 글자가 이렇게 따뜻한 줄. 이름조차도 낯설었던 내가 지금은 이 글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다음날 아침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레이첼, 이 시 내가 쓴 거니? 네, 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썼어요. 진심이 느껴지네요. 한글은 그런 글자예요.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릇. 한글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래요. 그게 단순히 예쁜 문자여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하게 해주려고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걸 느끼니까 내 마음도 함께 열리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외면했던 내 뿌리, 부끄러워했던 한국이라는 단어, 그 모든 게 다시 제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어요. 발표회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우리는 조별로 나뉘어서 한국어로 짧은 연극을 준비했어요. 발표회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바빴어요. 다들 진지하게 대사를 연습하고 의상을 맞추고 무대 동선까지 맞춰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희 조는 한글의 탄생을 연극 주제로 정했는데 선생님께서 제안을 하셨죠. 레이첼이 세종대왕 역하면 어때요? 처음엔 웃겼어요. 미국에서 온 제가 조선의 왕이라니. 근데 조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어요. 레이첼이 진심이 제일 느껴져. 내가 하면 더 감동일 것 같아.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맡기로 했죠. 하얀 도포를 입고 왕관을 쓰는 연습도 했어요. 대사는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쓰여 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엔 그 의미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백성들이 쉽게 말하고 쓸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오. 이 대사를 연습하면서 정말 제가 세종대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만든다는 감정이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하고요. 하지만 연습 도중 그 말이 터졌어요. 다른 조에서 연습하던 친구가 저를 힐끔 보더니 장난처럼 말했죠. 레이첼이 세종대왕이래.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순간 연습장이 조용해졌고 그 애는 웃으면서 장난이야. 장난했지만 그 말이 머리에 깊이 박혔어요. 대본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고 도포도 어색하고 제 발음이 이상하게만 들렸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쳐다봤어요. 그 말이 장난이란 걸 알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내가 정말 이 언어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될까? 내가 이 글자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을까?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엄마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왔던 마음이 그 순간 전부 폭발했어요. 일기장을 펼쳤지만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어요. 글씨를 쓸 줄은 알지만 그날은 마음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한글이 그저 또다시 저를 멀리하게 만든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훈민정음 해례본 복사본을 나눠주셨어요. 처음엔 무의식적으로 받았지만 책장을 넘기다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어요. 사람마다 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니 이를 쉽게 표현하게 하려 함이라. 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다. 그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그렇구나.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글자가 필요했던 거구나. 잘난 사람을 위한 글자라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글자였다는 걸 그제야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불편함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는 완벽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밀어냈던 거예요. 하지만 한글은 그런 저를 위한 문자였어요. 서툴러도 괜찮다고, 누구든 쓸 수 있다고 말해주는 글자였어요. 그날 저녁 발표회 대본 마지막 장면을 고쳤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향해 말하는 대사를 제가 직접 썼어요. 이 글자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말이 막히고 마음을 감춘 이들을 위한 문자가 될 것입니다. 이 글자가 당신의 목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손거울에 레이첼 킴이라는 이름을 다시 썼어요. 이번엔 떨리지 않았어요. 그 글자들이 더는 낯설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어요. 그날 밤 캠프에서는 한글 등불 축제가 열렸어요. 등불은 밤하늘 아래 천천히 떠올랐고 호수 위를 떠다녔어요. 모두가 자신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저도 제 등이 사라질 때까지 숨죽이며 바라봤어요. 목소리, 그 한 단어에 제 마음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예쁜 단어 하나 고르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의미를 알고 구조를 알고 그 글자의 모양까지도 느껴졌어요. 불빛이 멀어지면서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내가 뭔가를 넘었구나. 이건 성적이나 단어 외우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언어가 이제는 제 안에 있다는 느낌이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캠프의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어요. 이제 무대 위에 서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대사가 틀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말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해졌어요. 조명이 켜지고 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도포가 어깨에 닿는 느낌, 손에 쥔 대본의 촉감, 그리고 입안에 머무는 첫 대사의 울림까지 모든 게 선명했어요. 백성이 말하고 싶은 것을 글로 쓰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소. 누구나 쓸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하오. 그 순간 저는 더는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언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저였어요. 무대 뒤에서 친구들이 박수를 쳤고 소피가 두 눈을 반짝이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저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내 자리였구나.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처음엔 한글이 어려웠어요. 글자도 말도 규칙도 모두 복잡했죠. 근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져요. 이건 저에게 목소리를 준 언어예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할 수 있게 해준 언어예요. 이제는 확신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종이 위에 남긴 그 마지막 문장을 보고 저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였어요. 무대에 오를 준비, 누군가에게 나를 말할 준비, 그리고 이 언어를 평생 안고 갈 준비요. 캠프 마지막 수업은 교실이 아닌 멀티미디어실에서 진행됐어요. 선생님은 조명을 끄고 화면에 여러 나라 언어가 적힌 스마트폰 채팅 화면을 띄우셨어요. 여러분, 오늘은 한글이 얼마나 현대적인 문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화면엔 같은 문장이 각기 다른 언어로 번역돼 있었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글. 자,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어떤 언어가 가장 짧은 줄 볼까요? 한눈에 봐도 한글 문장이 제일 짧았어요. 영어는 단어가 길었고 일본어는 글자 수가 많았어요. 중국어는 짧긴 했지만 발음을 모르면 읽을 수 없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들어요. 그래서 글자가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간결하고 직관적이에요. 이런 구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환경에서 엄청난 장점이 돼요. 선생님은 이어서 타자 속도 비교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한글 타자 속도가 영어보다 빠르고 정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정보화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문자예요. 실제로 한글은 세계 유일의 음소 문자형 음절 문자로 자음모음 체계를 가진 문자 중 디지털 전환이 가장 빠른 문자죠. 그 말을 듣는데 전혀 몰랐던 세계가 열린 기분이었어요. 나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언어를 배우고 있는 거구나. 게다가 선생님은 재미있는 실험도 해보자고 하셨어요. 각자 노트북에 한글 단어를 적고 발음 기호로 분석해보는 거였어요. 바나나, 라면, 사랑, 기억 같은 단어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발음 구조가 분석돼 나왔어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문자 거의 없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이면서도 조립 가능한 구조니까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서든 이 언어는 학습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저는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내가 배우고 있는 이 글자 진짜 대단하구나. 이건 전통이자 미래였어요. 예쁘고 따뜻한 감정만이 아니라
진짜로 기능적으로도 뛰어난 시스템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옛날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도 딱 맞는 언어예요. 내 손가락이 느끼는 이 타자감, 내 눈이 읽는 이 구조, 모두가 날 위하고 있었어요. 발표회 날 아침, 캠프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햇살은 눈부셨고 하늘은 어제보다 더 푸르게 열려 있었어요. 아이들은 한복을 입고 무대 뒤에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도 하얀 도포에 작은 왕관을 썼어요. 무대 앞자리에 부모님들이 앉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서 엄마가 저를 찾는 듯 손을 흔들었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곧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무대에 막이 오르고 조명이 켜졌어요. 심장이 조금 떨렸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았어요. 무대 중앙에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 글자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 글자를 통해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는 누구나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마쳤을 때 관객석에선 조용한 박수가 터졌어요. 뜨겁지 않고 조용하지만 무거운 박수였어요. 그 순간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엄마, 이제 저도 알아요. 왜 당신이 이 언어를 소중히 여겼는지. 발표회가 끝나고 엄마가 무대로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레이첼, 너 정말 멋졌어. 정말 고마워. 엄마는 그 말밖에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이면 충분했어요. 그날 밤 캠프의 마지막 모임이 열렸어요. 각자 소감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제 이름조차 읽지 못했어요. 그냥 예쁜 문자인 줄만 알았고 제가 좋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한글은 저를 위해 만들어진 글자예요. 말이 막히고 마음을 숨겼던 저에게 이 언어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말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이 언어는 제 이야기예요. 조용했던 모닥불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와 함께 따뜻한 미소들이 피어났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장을 완성했어요. 여름이 지나고 다시 시카고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여전히 높았고 거리는 익숙했지만 무언가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똑같이 바쁘게 걷고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팝송도 똑같았지만 제 눈엔 전혀 새로운 것들이 보였어요.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한국 식료품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치나라, 서울마켓, 그냥 장식처럼 여겼던 한글이 이젠 마치 저를 향해 말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트에서 라면 코너 앞에 멈췄을 땐 진라면이라는 글자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진은 무슨 뜻이었더라? 아, 진짜라는 의미였지? 그 순간 웃음이 났어요. 이젠 저도 그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거든요. 학교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스마트폰 키보드에 한글 자판을 다시 설치한 거였어요. 한글 자판을 띄워놓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순간 캠프에서 첫 한 글자를 타이핑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서툴고 어색했던 그 느낌이 이젠 익숙함과 따뜻함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짧았죠. 오늘 학교 갔어요. 점심은 피자 먹었어요. 그렇게 단어 몇 개, 짧은 문장 하나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쓰다 보니 문장이 자연스러워졌고 마음도 같이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하늘이 예뻤어요. 근데 나는 좀 슬펐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랬어요. 그래도 글을 쓰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 문장을 쓰고 나서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말하지 못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제겐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한글이었어요. 엄마와도 대화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영어로만 이야기했는데 이젠 한국어로 인사도 하고 가끔은 짧은 문장으로 얘기도 해요. 엄마, 오늘 학교 재미없었어요. 왜? 그냥 수업이 지루했어요. 근데 점심은 맛있었어요. 오, 우리 딸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한국말을 쓰는 모습을 멀게만 느꼈는데 이제는 그 말이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았어요. 가끔은 서로 놀리기도 해요. 레이첼, 발음 너무 미국식이야. 엄마도 영어 발음 이상하잖아. 서로 웃으며 말다툼 비슷하게 장난을 주고받을 때 이젠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대학교에 가면 동아시아 언어학을 전공하겠다고요. 처음엔 한국어 하나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안의 역사, 철학, 문자 체계까지 알고 싶어졌어요. 단지 언어 공부가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언젠가 진짜 한국 땅을 밟고 경복궁 앞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보는 거예요. 캠프에서 책으로만 봤던 그 글자들, 지금까지 마음으로만 느껴왔던 그 철학을 진짜 눈으로, 손으로, 가슴으로 마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이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여름, 한글은 제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든 달이었고, 감정을 표현하게 해준 언어였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도, 어색함도, 망설임도 없이요. 저는 레이첼이고, 한글은 제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게 해주는 언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글과 나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언어를 찾아가는 여행자니까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